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문법 중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일단 제가 올린 영어 공부에 어법이 필요한 이유라는 영상을 꼭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세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 강의의 대상은 누구냐? 당연히 어법 공부를 안 한 분들이 대상이죠. 근데 배웠는데 좀 잘못 배워왔던 분, 혹은 불필요할 정도로 어렵게 배워왔던 분들의 개념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이 정석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어법도 다 뺄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법 있죠? 근데 얘는 사실 자세하게 몰라도 어법 문제나 혹은 해석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수능 어법으로 출제된 지도 진짜 오래됐고요. 대신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법들만 다 모아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가르칠 생각입니다. 가령 명사는 당연히 가르치겠지만 집합명사나 뭐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빼는 기준은 뭐냐? 수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진도표인데요. 사실 이 첫 수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모든 어려운 어법들의 근거가 바로 이 첫 번째 수업이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명사를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명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제 설명이 좀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고 간단한 형태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듣고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포함해서 이렇게 딱 4번만 들으면 단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수능 수준의 문장에도 용감하게 도전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 4번의 강의가 끝나면 직접 수능 문장들에 적용해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팔품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진짜 배우기 싫게 생겼죠? 얘는 왜 하는 거냐면 한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기초 중에 기초니까 이걸 안 해두면 어떤 어법을 배워도 무조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최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은 4-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사인데 정석적인 표현으로 배우면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야매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명사는 결국 주목보다 목적어나 보어가 아직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3글자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는 주목보다. 자, 다음으로 동사. 명사는 끝난 건가? 네, 끝났습니다. 주목보 이렇게 3글자만 외워도 수능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영어 어학시험에서 명사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 대비됩니다. 어법을 어렵게 배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자, 다음 동사. 수준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한다 이런 이상한 정의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문장당 하나만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사는 문장당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 자, 다음으로 오늘 수업 중에 정말 중요한 부사와 형용사인데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종종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는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기준입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는데 아까 주목보로 쓰인다고 했던 친구죠. 나머지를 전부 다 부사가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형용사는 only 명사만 꾸며주고요. 부사는 명사 외에 전부 다 꾸며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 아마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을 거니까 바로 이해될 수 있게 실제 문장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다가가야 되니까 한국어 문장에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그는 화려하게 핀 꽃을 보았다. 지금 이 문장에서 화려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는 또는 핀 또는 꽃 또는 보았다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한국어만큼은 정말 오랫동안 네이티브로 써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체적인 예시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 화려하게라고 하는 친구가 핀이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핀이 명사는 아니죠. 여기서는 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하게는 영어식으로 봤을 때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법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친구들도 법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화려하게 그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는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화려하게 꽃?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랑 꽃 이런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명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화려하게가 붙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화려하게는 그와 꽃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인데 화려하게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사가 되는 것이죠. 자, 화려하게는 핀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핀은 뭘까요? 핀 꽃이니까 핀이 바로 꽃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핀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를 누가 꾸며주죠? 명사 외의 모든 친구는 다 부사라는 애가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굳이 단계를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꾸밈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느낌이 오셨을 것 같으니까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은 그는 슬프게 보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슬프게라고 하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부사를 쓰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는 부사를 뭐뭐 하게로 적용하면 안 된다. 영어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누구를 꾸며주는지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 정답도 부사가 아닌 형용사 said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그렇냐? 해석을 한번 볼까요? 그는 슬퍼 보였다. 자, 슬프다는 말이 누구를 꾸며줍니까? looks라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그를 꾸며주겠죠? 자,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그 친구를 꾸며주게 되면 그를 보는 행위가 슬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보는 내 눈이 슬픈 건가요? 뭔가 이상하죠? 자, 그가 슬프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슬픈 그 친구. 근데 그는 문장에서 뭡니까? 주어를 맡고 있습니다. 주어? 주목보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를 바로 이런 식으로 구별하게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까지만 배우면 팔품사를 굳이 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전치사는 뭐 10초 컷입니다. 자, 항상 뒤에 명사가 같이 붙는데 명사는 친구가 주목보였잖아요. 그 중에 항상 목적어 형태로 온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명사는 주목보고요. 동사는 문장에서 꼭 하나만 나온다는 거.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는 친구고 부사는 명사 외에 전부 다 꾸며주는 친구다. 전치사는 명사와 붙어 다닌다. 자, 그럼 문장에서의 역할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역할이 4가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중에 이미 3개를 배웠습니다. 자, 제 수업이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 내용의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쓰일 거라서 초반에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면 뒷부분은 계속 반복일 거니까 아마 조금 더 쉽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목보 명사겠죠. 자, 아까는 형용사랑 부사 구별하는 걸 자세하게 공부했었는데 이 역할 파트에서는 목적어와 보어라는 친구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구별하는 기준이 2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냐? 목적어는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붙는 게 기준이고요. 보어는 주어와 이퀄 관계, 뭐 땡땡 관계, 일치 관계 여러분 편한 말로 다 쓰셔도 됩니다. 또 쉽게 한국어 예문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키가 크다. 크다라는 말에 을을이 붙나요? 안 붙죠? 크물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리고 큰 거 누구죠? 주어인 나죠. 주어랑 이퀄 관계, 땡땡 관계가 된다. 그래서 크다라는 말은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2가지나 있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어는 진짜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자, 영어로 한번 볼게요. 나는 차를 구매했다. 차라는 친구가 과연 보어인가 목적어인가 해석을 해보면 나는 차를 구매했다니까 차 뒤에 을을이 붙죠? 그리고 나 이꼴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she and I were roommates. 그녀와 나는 룸메이트였다. 그럼 그녀와 나 이꼴 뭡니까? 룸메이트죠? 그리고 해석해보면 그녀와 나는 룸메이트였다니까 여기 을을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룸메이트에 을을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어 자리에는 항상 명사나 형용사만 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어법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고 했는데 이걸 외워도 되지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게 보어라는 게 조건이 뭐였어요? 주어와 이퀄 관계가 되는 게 보어였죠. 근데 주어의 품사가 뭐였죠? 주목보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명사라고 배웠단 말이지. 명사랑 이퀄 관계가 되려면 당연히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똑같이 명사가 나와야겠죠. 혹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누구? 그렇죠. 형용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당연한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여태 한 게 뭐냐면 문장 속에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본 거고요.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수능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보다 바로 위, 문장으로 지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형식을 공부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리고 사실 형식도 앞부분을 잘 공부하고 왔다면 이미 공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가 얼마나 쉽냐면 세상의 모든 영어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든 어려운 수능 문제를 풀든 대학생이 돼서 박사 논문을 읽든 평생 마주하게 될 영어 문장은 무조건 1부터 5형식까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럼 이 5개 형식을 다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라면 끓이는 시간 정도만 필요하다. 자, 해봅시다. 자, 일단 형식을 왜 배우냐면 우리가 뭐 문장 보고 너 3형식이지 이러려고 배우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 시험에서 보는 문장이 보통 어때요? 길죠? 심한 경우는 4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 보통 뭘 합니까? 끊어 읽기라고 하죠. 이 긴 문장을 좀 끊어야 해석을 정확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나눠지는 기준이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 어디까지만 을르로 묻겠다. 어디까지만 주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나누는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형식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즉 문장 해석할 때 조사를 올바르게 쓰기 위함이다. 자, 조사가 뭐냐? 은는이가 을를 이게 조사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단어 뜻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능 문장에 덤비면 어떻게 되냐? 이 문장이 어떻게 읽혀요? 이렇게 읽히게 되죠. 이러면 뭔 뜻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형식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문장을 형식으로 한번 나눠볼 때는, 그러니까 슬래시를 쳐볼 때는 부사와 전치사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흔들리죠. 분명 구라는 말을 나는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강사가 구나 절 이런 소리 하니까 지금 이미 무슨 소리인지 놓쳤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나와버렸는데 일단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집중 안 되는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용어 사용이 보통 학습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아주 쉽게 구와 절을 1분 컷으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구도 역시나 정석으로 배우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얼마나 속성이냐? 그냥 단어가 2개 이상이면 일단 무조건 구 아니면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슬 느낌이 오죠? 저한테 배운 어법은 좀 뭐랄까 남한테 설명하기에는 좀 창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이해하시고 조용히 삶을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어가 2개 이상이면 일단 무조건 구 아니면 절이다. 근데 그게 하필 주어 동사가 포함된 2단어 이상이다? 그러면 절이고요. 그게 아니면 구라고 합니다. 자, 끝. 그는 키가 큰 남자다. 그러면 그 이꼴 키가 큰 남자니까 키가 큰 남자는 보어가 되겠죠? 보어 자리에는 아까 배운 대로면 명사랑 형용사가 나올 거야. 근데 tall man, 키가 큰 남자니까 아무래도 명사겠죠? 근데 명사가 한 단어가 아니네. tall이랑 man 이렇게 2글자네. 근데 그렇다고 tall과 man이 주어와 동사는 아니잖아요? tall이 man 했다. 이런 이상한 문장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2단어인데 절.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구라는 거죠. 근데 명사잖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걸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을 때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끝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형용사는 뭐였지? 형용사의 특징은 명사만 꾸며준다는 거였고 구는 2단어 이상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단어 이상인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그 친구를 형용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우 키가 큰 남자. 여기서 매우 키가 큰이라고 하는 말이 남자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즉 very tall이라고 하는 친구가 man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인데 2단어잖아. 이때 이 very tall이라고 하는 2단어를 형용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뭐 부사랑 전치사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형식에. 왜 전치사구일까요? 제가 아까 전치사 뭐라 그랬어요? 항상 뒤에 명사가 같이 붙어 다닌다. 몇 단어? 2단어가 되겠다. 그래서 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형식을 나눠볼 때 얘네 둘은 빼고 하겠다 이겁니다. 필요 없고 불편하니까 이거 빼고 생각을 하자고. 자, 바로 1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간단하게 생겼죠? 주어와 동사만 있는 아주 귀여운 형태의 문장입니다. 이 난산, 이런 게 바로 전치사구라는 거죠? 이거 제가 뺀다 그랬죠?
있죠? 그럼 문장의 부분이 몇 개 남습니까? I와 live라고 하는 두 부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일형식이다. 지울 거를 다 지웠는데 두 개가 남아있다? 이건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문장 요소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건 일형식밖에 없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남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형식과 3형식을 바로 볼 건데 지금부터 1형식과 2형식이 헷갈린다? 이거는 진짜 곤란하죠. 왜 곤란하냐? 두 개랑 세 개를 구별 못하는 거잖아요. 2, 3형식은 서로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성분 개수가 똑같잖아. 근데 1형식이랑 헷갈리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울 걸 다 지웠을 때 두 개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1형식이고요. 세 개가 남아있으면 2형식 아니면 3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2, 3형식도 이미 배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 다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똑같고요. 뒤에 보니까 결국엔 목적어가 나오냐 보어가 나오냐의 구별인데 사실 이거 이미 했잖아요. 결국 뭘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할 줄 알면 된다. 자, 2형식 예문은 톰은 뮤지션, 음악인이다 이거죠. 근데 아래 문장은 어떻습니까? 톰이 뮤지션을 사랑한 거죠. 을일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인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로 된 문장들 중에 5분의 3을 벌써 다 배운 겁니다. 자, 영어가 왜 세계 언어가 되었냐? 아주 옛날 그 고대 시절에 어떤 민족이 영어를 쓰는 민족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게 영어라는 언어가 너무 편하고 쉬운 거야. 그래서 그 정복자들 사이에서 그냥 본인들이 쓰던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김씨랑 이씨로 창씨 개명을 한 거죠. 웃긴 일이지. 모든 문장이 5형식 선에서 끝나는데 그중에 이미 1, 2, 3형식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만만한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으로 4, 5형식인데 왠지 이것도 이미 배운 것 같은 자신감이 막 생기죠. 자,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4형식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5형식이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라는 말 어딘가 되게 익숙하죠? 자, 보어라는 게 어떤 친구였죠? 누구랑 이퀄이 되는 관계였습니까? 주어랑 같은 관계인 친구였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목적격 보어는 느낌상 뭐겠어요? 누구랑 같은 관계라서 저런 이름이 붙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목적어랑 이퀄 관계가 되는 친구를 목적격 보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뭔가 두 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인 영어 문장의 끝입니다. 영어는 문장 요소가 5개 이상이 나오는 문장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4개까지가 끝이에요. 선생님 그럼 제가 본 4줄짜리 문장은 대체 뭐였죠? 그것도 아마 많아봤자 세 부분이나 네 부분으로밖에 나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주어나 목적어 혼자서 3줄이고 막 이랬을 거예요. 어쨌든 나눠보게 되면 네 부분으로 나뉘는 게 가장 어려운 영어 문장의 끝이다. 동사 뒤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이 보니까 서로 이퀄 관계다. 서로 꾸며주고 막 같은 관계다. 그러면 5형식이 되는 거고요. 목적격 보어니까. 그게 아니면 4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퀄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하게 될 행동이나 특성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콩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몇 개죠? 동사 뒤에 지금 두 개가 남았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 부사구와 전치사구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둘 다 아닙니다. 자, 그럼 뭡니까? 4 아니면 5형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당신의 영어가 자꾸 어려워지냐? 상상력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어딘가 몰래 숨어있는 7형식 막 이런 거 찾으려고 하니까. 영어가 쉬운 친구들은 왜 쉽냐? 경우의 수가 적다는 걸 이미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동사 뒤에 두 개가 있는데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무조건 4 아니면 5형식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장 뜻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건데 여러분 이퀄 영어예요? 너가 영어이자 영어가 너야? 아니잖아. 이건 4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5형식 볼까요? 미스터 콩이 그의 개에게 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의 개가 결국 이퀄 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니까. 제 이름이 콩이니까 콩 이퀄 저잖아요. 둘이 이퀄이 되죠? 이런 걸 5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은 이런 문장도 있어요. 제가 아까 목적격 보어를 뭐라고 정의해 드렸냐면 목적어랑 이퀄 관계다라고만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목적어가 하게 될 행동이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미스터 콩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했다. 자, 그럼 영어 공부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 나는 근데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 목적어잖아. 그럼 저 부분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하게 될 행동.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 자체는 이미 다 배우게 되었다. 저의 응원이 전혀 안 믿기실 거니까 바로 수능 수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올해 출제된 수능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답률도 꽤 높았던 지문에서 나온 문장인데 일시정지 하시고 몇 형식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형식이죠? 전치사구 뺀다 그랬잖아요. 이 문장은 노란색의 주어가 파란색의 목적어를 주황색 동사했다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의 기본 뼈대 3형식이니까 노란색 주어가 노란색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 기본적인 뼈대를 바로 형식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아니라 그냥 단어 뜻만 왕창 모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이상한 해석, 음악 악보는 영화 더하는 추가적인 층 영화 텍스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아예 그이 아니잖아요. 원시인의 언어잖아요. 돌, 너, 죽음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읽긴 읽은 것 같은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 이런 문장이 8개에서 10개 정도 쌓여있는 게 하나의 지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느낌, 읽히기는 하는데 뭔가 이 지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사, 기본적인 형식,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예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 문장이 정확히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근데 단어 몇 개가 해석되어 버리니까 진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 문장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 문장이 삼형식으로 쓰이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자, 여러분, 영어가 조금 힘들 뿐이지 한국어는 최소 네이티브 15년 차 아닙니까? 어디 가서 미국 15년 정도 살고 왔다고 하면 그 사람 영어 엄청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는 그 정도 레벨인 거예요. 자, 동사 보세요. add는 더하다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더하다라는 말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내가 더하다라는 말을 한국어에서 보통 어떻게 쓰는지가 나온다 이거야.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사실상 문장의 허리입니다. 동사가 이 문장이 몇 형식일지를 거의 대부분 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잘 나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위에 걸 직역, 밑에 있는 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직역이 되어야 의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역이 되어야 그때서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의 종류인데 이건 조금 가르치기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외우고 끝내는 걸로 하시면 되겠다. 자, 이 챕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사실 간접 의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좀 많이 나오죠? 어법 공부는 제가 목적어가 을을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어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확실하게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목적어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뭔가 목적성을 가진 어떤 것 아닌가요? 이딴 식으로 대답할 거면 그냥 무건수행하는 편이 낫다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 딱 그렇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명사 자리면 어디 자리죠? 주목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의문문,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는 문장 하나를 통째로 집어넣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의문문은 동사, 주어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게 다시 주어 동사가 되고요. 의문문 만들 때 사용되었던 두 동사들이 삭제된다. 이게 끝. 다음으로 시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지금 산에 가는 걸 좋아하면 현재죠. 지금 좋아하니까. 그럼 어제도 있겠죠? 어제니까 과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내일도 있겠습니다. 자, 어제가 과거라면 그저께는 대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과거라고 하는 말은 항상 상대적인 시제입니다. 특정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지만 그 이전이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가 됩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대과거라고 하는 말과 과거 완료라고 하는 말을 굳이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라는 말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그때까지 완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완료 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현재까지 완료해야 하니까 당연히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문장 속에 나와 있을 거예요. for는 뭐뭐 하는 동안이고 since는 뭐뭐 할 때부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for 2 hours, 2시간 동안은 2시간 이전부터 지금까지죠. 그리고 since 2 hours 하고는 2시간 이래로 2시간 이전부터니까 얘도 2시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뭐예요? 그때까지 완료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과거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과거 때부터 시작을 한 거겠죠.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그의 현재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20살이라고 하는 시점은 아마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20살이 되기 전부터 성경책을 2번 읽은 거니까 20살 이전부터 20살까지 읽은 거잖아요.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 2번 읽은 행위가 완료된 게 20살인 과거잖아요. 과거까지 완료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입니다. 자, 미래까지 완료한다. 당연히 과거부터도 되고 현재부터도 되죠. 출발은 의미가 없지. 미래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거니까.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개념 바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수동태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잘못 배우고 잘못 배웠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수동태에 대한 생각이 보통 이렇습니다.
다 틀린 생각이죠. 수동태의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원래 목적어여야 했던 친구가 주어로 가게 됐다. 그래서 be 플러스 pp의 형태가 나온다. 이거 이상으로 배우는 건 다 혼란이에요. 수동태는 절대 느낌 같은 게 아니고요. 틀입니다. 틀. 공식이고 규칙 같은 거죠. 감각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모욕감이 목적어죠. 모욕감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수동태에서는 걔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로 보낸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모욕감이 주어지고 느껴지고 이 문장의 의미,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에게 주는 감각은 두 문장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모욕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동태는 절대 느낌이나 감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어가 주어로 간다. 그래서 be 플러스 pp라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만 외워야 합니다. 그럼 형식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누가 주어로 간다고요? 목적어가 간다고요. 근데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수동태는 3형식부터만 존재합니다. 3형식의 형태 제일 간단하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be 플러스 pp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가 너를 사랑한 거니까 목적어인 you가 주어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다음으로 4형식. 4형식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주어로 갈 수 있는 목적어도 2개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만 앞으로 가야 하니까 나머지 하나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문도 이렇게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간목이 가는 경우와 직목이 가는 경우. 자, 똑같이 5형식은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게 되면 그 뒤에 있었던 목적격 보어는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는 주어로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수동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친구들을 외우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수능에서 이 두 용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각동사라는 말만 쓰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유가 필요 없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역동사에는 have, make, let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를 받습니다. 원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고민해보면서 동사 원형이나 pp 중에서 뭘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 4번째 시간 때 분사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들으면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동사가 나와서 이런 형태만 받는다. 이거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 동사 원형을 쓰고 언제 pp를 쓰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렵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간 배웠던 것들을 까먹을 가능성이 좀 되게 높습니다. 4번째 수업 때 듣게 될 분사 수업만 들으셔도 아마 이 부분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준사역 동사라고 help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조금 특이하게 뒤에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목적어가 가끔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밑에 문장에서 lift it이라고만 써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들 뒤에는 동사 원형, ing, pp가 오는데요. 동사 원형과 ing를 구별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행위가 완료되었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묶어서 동사 원형과 ing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pp를 써야 되는지만 구별하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나 뒤에 4번째 수업인 분사 수업을 듣게 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해보다는 암기를 먼저 하시고 4번째 수업 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형식을 공부하고 있던 중이 아니고 수동태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 5형식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쓰냐 이걸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요. 방금 말 잘 집중해야 됩니다. 사역동사가 make였잖아요. 근데 그게 be made가 되면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는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뭘 쓴다고 외웠었냐면 동사 원형이랑 pp였어요. 그쵸? 그런데 투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들에서 2번째 나온 수동태 문장들에 있는 앞에 to를 지우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바로 어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to work나 to enter라고 안 쓰고 그냥 work나 enter로 쓰는 거지.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품사 기억나셔야 됩니다. 역할은 보어랑 목적어만 구별할 줄 알면 되겠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배우셨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장들의 형식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형식과 2형식이 헷갈리거나
됩니다. 3형식과 4형식이 헷갈린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 손가락 개수가 헷갈리는 사람인 거지. 문장의 종류는 간접, 의문문,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은근슬쩍 물어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완료 시제, 그때까지 완료한다는 의미이고요. 제일 중요한 수동태,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be 플러스 pp라는 형태이자 틀이 나오는 문장이 되겠다. 자, 5형식에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목적격 부호가 투부정사로 바뀐다. 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퀴즈를 풀어봅시다. 모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퀴즈를 풀어볼 건데 저는 화면이 넘어가는 대로 바로 해설을 할 테니까 문제가 나오자마자 일시정지 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꼭 반드시 돌아가서 복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정답 delicious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거, 혹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냥 looks delicious나 혹은 looks deliciously를 아무 생각 없이 수차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더 자연스럽게 와닿는 친근한 친구를 답으로 고르신 분, 뇌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방법부터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은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출제자도 여러분들의 감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감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다가 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보기, 이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외웠던 논리 하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테이블 위에 있는 파이가 맛있게 보인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맛있게라는 단어 때문에 한국어로는 마치 부사 같지만 저희 분명히 이렇게 부사와 형용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영어에서는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기준입니다. 누가 맛있어요? 맛있는 건 파이고요. 파이는 주어니까 이 친구의 품사는 아무래도 명사겠죠? 그 명사를 꾸며줘야 하니까 형용사인 delicious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필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get, become, turn, grow 같은 동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뭐 얻다, 되다, 돌다, 잘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 모두 이 형식에서 해석을 마치 비동사처럼, 그러니까 뭐뭐이다 혹은 뭐뭐가 되다 정도로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은 잘았다, 어둠. 장르가 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녀의 얼굴이 턴을 했다? 이 말은 거의 180도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의식을 잃죠? 바퀴벌레가 아무리 무섭다고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다가 아니고 그냥 이 형식으로 해석해서 되었다.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하얗게라고 하니까 부사, 형용사 구별을 제대로 안 배우게 되면 한국어 기준으로 화이트리를 엄청 쓰고 싶다 이거지. 하지만 하얗게 질렸다라고 하는 건 하얀 게 그녀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녀의 얼굴은 주어란 말이죠. 주어라면 명사가 될 텐데 그런 명사를 꾸며주는 정답은 형용사인 화이트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 다음 let은 이제 사역동사죠. 동사 원형과 pp만 받음으로 조인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학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왠지 과거 같고요. 근데 또 시험은 오늘이고 지난밤이라는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영어 어법을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has studied를 골랐을 거예요. 이유는 뭐 당연하죠. 더 간지나잖아요. 그냥 스터디드만 쓰면 뭔가 덜 배운 사람 같으니까. 그래도 두 개는 써야 뭔가 조금 더 세련된 사람 같죠. 자, 현재 완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까지 완료를 해야 한다. 시험이 오늘이라는 말만 나왔지 오늘까지 공부했다는 말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공부했다면 그냥 last night이라고만 쓸 게 아니라 두 개 있었잖아요. 포랑 since, 자, since last night 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지난밤부터죠? 이 문제 정답은 studied가 되겠습니다. 지난밤만 공부한 거예요. 시험은 오늘이고요. 시험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 공부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문장은 분명하게 어젯밤만 공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은퇴한 것이 지난달이에요. 즉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25년 근무했으니까 어떻게 근무한 거야? 25년 하고도 한 달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까지 근무한 거죠. 그럼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가 되겠죠. had be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같습니다. 뭐라고만 나와 있죠? 며칠 전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며칠 전부터였으면 since나 for가 나와야 한다. 이거는 두 번째 거 현재 완료 고르면 진짜 무서운 문장이 돼버리죠. 흉악범이지 며칠째 눈에 보이는 카메라를 다 부수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들입니다. make는 사역동사인데 be 플러스 pp로 쓰이고 있는 거 보니까 수동태로 쓰인 것 같네요. 그럼 to submi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감각을 조금 키워야 하는데요. 무슨 감각을 키워야 하냐면요. 흔히 동사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형의 뜻이 무엇일까 잘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가령 make는 한국어로 바꾸면 만들다도 있지만 만들어지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원형 뜻은 항상 만들다가 원형의 뜻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랄까, 영어 동사는요 항상 동사 원형의 뜻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서 남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hurt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상처 주다도 있고요, 상처를 받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지.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뜻이 무엇일까? 근데 항상 동사 원형의 뜻은 나에게서 남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뜻이 뭐가 되냐? 남에게 상처를 주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게 동사 원형의 뜻이 됩니다. 상처를 입다라는 표현은 영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 원형인 상처를 주다를 그대로 수동태로 쓰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서프라이즈, 놀람이죠. 그럼 한국어로는 놀라다도 있고요, 놀래키다도 있단 말이지. 그럼 동사 원형의 뜻이 뭐겠습니까? 놀라는 겁니까? 놀라게 만드는 겁니까? 놀라게 만드는 거겠죠. 놀라게 하다가 원형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쇼크는 어떨까요? 충격,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충격을 주다입니다. 자, 충격을 받다, 충격 먹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거는 수동태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이 부상이라는 뜻인데 부상을 입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상을 당하는 겁니까? 동사 원형의 뜻은 무조건 부상을 입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예문 어떻게 씁니까? 콩을 부상시키다 라고 쓰이죠. 아무래도 삼형식으로 쓰여야 하는 동사 같은데, 제가 전치사고는 분명히 형식 고민할 때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n the accident가 지워지게 되는데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에 따르면 상처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라고 하는 동사는 무조건 누구를 부상 입히는 건지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어가 왜 어렵다? 자꾸 상상력을 발휘한다. 5형식까지밖에 없는데 자꾸 7형식이 있는 것처럼 어려워한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사라지는 어법은 하나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야? 수동태죠. 목적어가 어디로? 주어로 가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제자리에 없는 건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구성이란 뜻입니다. 이런 문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감이 안 좋다 그랬는데 아직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자, 한국어로 보세요. 구성. 우리 구성이라는 말 어떻게 쓰죠? 이 빌딩은 많은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는 구성되는 것이 뭔가 약간의 수동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협의가 구성되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능동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느낌으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제발 아예 그냥 외우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풀 때만큼은 내 느낌이라는 게 답의 유일한 근거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4번 정말 중요하죠. 앞으로 1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1형식 동사라고 하게 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자동사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형식 동사는 타동사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뭐 배우다 보면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동사와 타동사 정도로만 구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occur, 발생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대표적인 형태의 1형식, 즉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고요. 목적어가 없다는 뜻은 수동태로 아예 쓰일 수가 없습니다.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의 형태가 없다. 정답은 occurred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보다 전치사처럼 형식 고려할 때는 지워도 되는 친구다. 즉 last Saturday는 지워도 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4번은 1형식 문장이 됩니다. 1형식 동사의 개수가 워낙에 적으니까요. 등장할 때마다 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최소한 3형식, 그러니까 타동사 이상이다. 이렇게 여집합식 공부법을 적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3번만 더 들으시면 거짓말 같겠지만 수능 문장도 시간만 충분하면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 지엽적인 고급 어법들도 좀 있긴 한데 그 나중에 차차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일단 4번의 수업만 들어도 거의 95% 정도의 문장은 다 해석이 되실 겁니다. 영문법 강의 두 번째 시간,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겠지만 오늘까지 배우면 벌써 필수 문법의 반을 배운 거예요. 이후에 관계사와 분사 그리고 분사 부분까지 끝내시면 고3 수준의 문장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첫 시간에 배운 게 저희 사이에 되게 중요한 합의이자 전제라고 했었죠. 오늘 거의 대부분 그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오면 말이 통하기 어렵고 제 설명이 본인들에게 되게 뭐랄까 좀 붕 뜨고 분명히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꼭 공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학습 형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서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좀 특이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둘이 결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투부정사를 가르쳐 드릴 때 잘 들으시면 사실 동명사는 이미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대체 뭐냐? 투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가 붙은 형태인데 그럼 투에다가 동사를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품사들이 완성됩니다. 자, 명사 뭘까요? 주목보죠. 투 플러스 동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해석은 명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보다 보니까 주어가 너무 길죠?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물론 괜찮을 수도 있죠. 저는 나쁘네요. 그럼 뭘 하게 되냐?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냥 뒤로 쭉 미는 거예요. 가짜 주어로 it 만들어 놓고 있어 보이게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죠. 진짜 주어를 그냥 맨 뒤로 쭉 보내버리는 이런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매우 근본 없고 제멋대로인 언어가 바로 영어다. 이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자, 명사 중에 주어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목적어가 남았겠죠? 을을 붙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콩은 책을 읽는 것을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해석인 것과 목적어 해석인 을이 합쳐지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마지막으로 보어 주어와 이퀄되는 관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의 바람과 가수가 되는 것 이거 이퀄 관계죠. 주어와 똑같으면 되겠다. 두 번째 품사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이거 부사랑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명사만 꾸며주는 친구였죠. 근데 여기는 조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점이 뭐죠? 위에는 help의 목적어가 me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는 call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노란색의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앞에 명사인 friends를 꾸며주고 있는 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냐?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 속의 동사가 help잖아요. 그 help를 기준으로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윗문장의 help는 목적어 me는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어를 누가 해주면 될까요? 얘가 꾸며주고 있는 friends가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riends가 help의 주어야.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으니까 친구들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다 이런 문장인데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2명 있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는 call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앞에 friends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죠? 그러니까 call friends 친구를 부른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고 싶은데 부를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해요. 자, 다음으로 사용되는 품사 부사입니다. 자, 제가 이 부사랑 전치사 묶어서 저번에 형식 고민할 때 문장의 어법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삭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동사 get up은 일어나다, 기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일형식이에요. 이게 깨우다가 아니에요. 기상하다입니다. 너를 기상하다. 약간 망한 지 5년 정도 된 일본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있죠? 이상합니다. 자, 일형식으로 쓰여야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동사의 뜻을 알았으면 몇 형식일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죽다는 일형식이죠. die. 이게 3형식이 되려면 죽이다가 되어야 되겠죠? kill 같은 거 써야겠지, 그치? 가끔 죽이다도 한국적인 표현으로 1형식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상한 친구들이죠. 자, 어울리도 부사인데 뒤에 투부정사도 부사적 용법이라 둘 다 삭제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문장은 1형식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투부정사 내에서 쓰이는 캐치업 자체는 잡다 타다라는 뜻이니까 3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사적인 용법은 거의 90% 정도가 다 목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눈으로 보셔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명사를 배워야 하는데 사실 이미 배운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제가 수업 초반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동명사는 뭐냐? 동사에 기본적으로 ing가 붙은 근데 이름 보니까 동명사래. 동사가 명사가 된 거겠지? 그럼 품사가 뭐밖에 안 될까요? 네, 명사밖에 안 됩니다. 뜻은 어떨까요? 투부정사랑 해석이 아예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투부정사로 바꿔
바꿔도 말이 똑같이 되고요. 물론 실제 사용되는 영어에서는 주어의 투부정사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수능 문법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자, 어쨌든 동명사 역시나 똑같이 보어와 목적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CJ입니다.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과거 형태, 뭐 예를 들면 비동사는 과거가 되면 was가 되겠고요. 과거 완료는 had been 이런 것들이 쓰이겠죠. 이런 걸 쓸 수 없단 말이죠. 왜?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에서는 시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단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래 알고 있던 대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만 쓰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언제 쓰냐면 앞에 쓰이고 있는 동사와 시제가 같을 때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시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현재나 과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앞에 동사와 시제가 같은 겁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동사인 그가 보이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인 행복한 거 둘 다 같은 시제로 현재입니다. 자, 2번은 어떻죠? 콩은 책을 사기를 원했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책을 사는 것 전부 다 동일하게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 원형을 썼다. 앞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형태는 어떻냐?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동사보다 과거인 경우만 쓰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거 언제 쓰는 형태였어요? 현재 완료에서 쓰는 형태였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형태만 빌려온 겁니다.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일 때 쓰는 것이다. 좀 꽤 헷갈리죠? 그래서 일부러 아예 제대로 헷갈리시라고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 봤습니다. 1번 seems 현재죠. 뒤에는 그냥 원형을 썼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찾아가서 얼굴을 본 게 현재인데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부분과 시제가 같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현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는 아파 보였다. 언제? 지금. 자, 2번 보러 간 거는 지금인데 have 플러스 pp를 쓴 거 보니까 아픈 건 이거보다 이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자, 3번 보러 간 거 어제인데 뒤에 원형을 썼어요. 그럼 서로 같은 시제여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러 간 거 어제인데 그거보다 더 전에 아파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동명사는 뭐다? 이미 배운 것과 같다.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였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순수하게 ing만 붙이는 것과 have pp 근데 동명사는 ing를 붙여야 하니까 to have pp가 아니라 having pp라는 좀 괴상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아예 똑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지금이고 게으른 것도 지금인 거죠. 아래는 부끄러운 건 과거가 되고요. 그리고 게을렀던 것도 과거가 됩니다. 같은 시제인 거죠. 현재나 과거로 정해진 표현이 아니다. 자, 아래는 콩이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녀가 정직한 건 과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콩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녀가 정직했던 것 같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콩이죠. 자,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어법은 도대체 이걸 왜 쓰는지부터 생각해보면 진짜 쉬워집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안에 뭘 품고 있죠? 얘네는 동사를 품고 있단 말이죠. 자, 동사라는 게 뭐냐?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모두 공통적으로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동사는 다른 건 몰라도 뭐는 무조건 있을까요? 목적어는 3형식부터만 나오죠. 보어는 2형식에만 있어요. 뭘까요? 모든 형식이 전부 다 주어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는 그 행위를 도대체 누가 하는가? 주체가 누군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전에 배웠던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안 쓰지 않았나요? 명령문에서 주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문장을 듣는 사람 혹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앞에 있는 주어로 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의미상 주어를 안 쓰는 경우부터 배워봐야 하겠습니다. 자, 안 쓰는 케이스 첫 번째, 문장에 나온 주어가 이미 투부정사의 주체일 때입니다. 콩은 책을 사기를 원했다. 책 사는 거 누구죠? 당연히 콩이죠. 근데 콩이 주어 자리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의미상 주어를 굳이 안 씁니다. 언제?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가 문장의 주어일 때.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수행하는 주체일 때입니다. 그녀는 콩에게 부엌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좀 기분이. 근데 어쨌든 부엌을 청소하는 건 콩이죠. 근데 콩이 이미 목적어입니다. 그럼 안 씁니다. 자, 세 번째, 당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불어가 배우기 진짜 어렵죠.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에 굳이 안 씁니다. 주체가 모든이기 때문에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내 꿈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내 꿈인데 누가 세계 여행을 하는 거죠? 내 꿈은 너가 제발 세상 좀 여행하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하죠?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의미상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뭐였냐면 투부정사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였을 때였거든요. 사실 주어에 나라는 말은 없죠. 내가 아니라 내 꿈이 주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 꿈이니까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의미상 주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언제 쓰느냐? 자, 내가 스스로 어떤 좁은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옆으로 비켜섰다.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옆으로 비켜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첫 문장은 지나가는 것의 주체가 이미 주어인 나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문장은 어떻죠? 지나가는 건 그녀인데 주어에는 I가 나와 있습니다. 즉 to pass 하는 주체는 그녀인데 그녀가 지나가야 해서 내가 비켜준 거거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그녀가 없죠? 이 문장은 아예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의미상 주어를 쓰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자, for는 전치사로 쓰일 때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주어다. 그럼 있는 이가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를 위하여. 갑자기 기사가 되지 마시고 그녀가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표기 방식은 어떻게 되냐? 투부정사는 for와 of를 쓰게 됩니다.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둘 중에 뭘 써야 하는지를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중학교 내신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죠. 자,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일 때 of를 쓴다. 이거 말고는 굳이 뭐 배울 게 없습니다. 자, 동명사는 어떻게 쓰냐? 의미상 주어를 쓸 때와 안 쓸 때 이런 건 아예 똑같아요. 자,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그 동명사를 하는 주체가 나와 있으면 안 쓰고 없으면 씁니다. 뭔가 좀 계속 비슷하죠, 동명사가? 자, 형태는 좀 특이한데 for나 of가 아니고 목적격과 소유격이라는 특이한 형태를 쓰게 됩니다. 얘도 해석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장, 그의 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가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다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목적어 구별인데요. 한마디로 둘 다 명사 기능이 있고 명사라면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목적어로 둘 중에 누구 하나만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둘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나오는데 뜻은 달라지는 경우까지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나오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부터 배우자면 여기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써져 있는 예문의 느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스탑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스탑은 왜 별표를 쳤냐면 사실 문제 풀 때에는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너무 큰 창피를 당하실까봐 원칙적으로 스탑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안 받습니다. 동명사만 받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건 뭐냐? 목적어로 받는 건 아니고요. 스탑이 자동사로 쓰이고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나온 겁니다. 부사적. 그러니까 생략을 해도 되는 친구라는 거죠. 부사적 해석이 보통 뭐였죠? 90% 정도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일을 멈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 자동사로 쓰인 거죠. 멈추다가. 혹시 나중에 어디 가서 이거 목적어라고 하다가 무시당하실까봐 자, 목적어는 아닙니다. 스탑만큼은. 스탑은 원칙적으로 ing만 목적어로 받습니다. 스탑 투부정사의 표현은 부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to만 받아야 하는 경우, ing만 받는 경우, 그리고 둘 다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be to 용법. 자, be to 용법은 일단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b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어법인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당연히 가능하잖아. 비동사 뒤에 보어로 나오면 뭐 나오면 돼요? 명사 나오면 되잖아. 이 문장처럼요. 콩의 바람은 왕이 되는 것이다. 킹콩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형식으로 주어는 보어다. 주어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be-to 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자, 말을 조금만 바꿔서 주어를 콩의 바람이 아니라 그냥 콩이라고 해볼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콩은 왕이 되는 것. 자, 직관적으로 느낌이 딱 뭐죠?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이때를 바로 be-to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사실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로 나오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받아봤더니 해석이 뭔가 이상할 때 그때가 바로 be-to 용법이 됩니다. 자, 이때 해석은 예정, 의무, 가능성, 운명, 의도 이렇게 5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뒤 문장의 해석과 맥락에 따라서 제일 어울리는 뜻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to를 따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 먼저 볼까요? 자, 나는 동물에게 과학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 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사로만 쓰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돼요. to는 명사가 아니죠. doing이 명사겠죠. 특히 뭐
동명사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doing입니다. 자, 이렇게 to를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로만 쓰는 경우를 따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전혀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이고요. 동명사는 그 중에 명사밖에 기능이 없다. 명사일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시제는 앞에 동사와 같을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동명사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자, 의미상주어 투부정사는 for와 of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동명사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쓰게 됩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에 그 투부정사 하는 사람 혹은 그 동명사 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 쓰는 거였죠. 자, 목적어 구별 당연히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be-to 용법 5가지 뜻 외우시고 비동사 뒤에 명사적 해석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로만 쓰이는 to까지 정리하시면 아예 끝입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자, 역시나 바로 해설로 들어갈 거니까 문제 나오는 순간 일시정지 하시고 푸시고요. 투부정사, 동명사는 특히 외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반드시 외우고 난 다음에 푸시길 권장합니다. 자, 1번 브레이킹 고르는 친구는 진짜 무서운 친구죠? ing 앞에 있는 동사랑 시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시점이랑 부수는 시점이랑 같다.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연쇄 램프 살인마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디너가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푸팅을 써버리면 넣어둔 것을 까먹다라는 뜻이 됩니다. 넣어두고 까먹으면 이미 타버렸겠죠. 재가 됐겠지. to put이 정답입니다. 아직 넣지도 않은 상태. 넣어야 할 것을 깜빡하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넣었던 것을 깜빡하다가 아닙니다. 자, 이 역시나 바로 해설로 들어갈 거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푸시고요. 이 단어는 to를 전치사로 봤습니다. solve가 아니라 solving이 나와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mind는 ing만 받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 ing를 쓰면 바이러스 체크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바이러스 체크 좀 멈춰볼까? 네, 이상합니다. 바이러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잠시 컴퓨터에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다. 이게 맞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쓰여야 한다. 자, 이러면 벌써 정말 절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만 더 들으시면 정말로 수능 문장에 도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관계사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꼭 이 두 번의 수업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게끔 잘 보완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영어 어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법의 정수이자 핵심인 관계사 파트입니다. 사실 영어 어법은 관계사 하려고 배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사가 안 들어간 문장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고 오셨다면 관계사도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인과 영국인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영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영어도 우리가 쓰는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든 뭐든 이런 걸 대체 왜 써야 하는지 어디다가 쓰는지부터 먼저 탐구해보면 어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사실 영어보다는 한국어에서 이미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자, 제 친구 어느 날은 이러는 겁니다. 내가 사실 한 소녀를 좋아해. 그녀는 어제 학교 축제에서 기타를 쳤지. 사실 친구가 뭐 도덕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좀 알 수 없는 짜증이, 뭔가 근원은 알 수 없는데 그냥 짜증이 나죠. 얘가 하는 말투가. 근데 그 친구가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카페를 알고 싶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를 말이지. 아무래도 절교가 맞겠죠? 지금 이 문장들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냐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한국인이 이렇게 문장 안 쓰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이상한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두 개인데 똑같은 명사가 그 문장 속에 두 번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한국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평생 만나왔던 모든 한국인들은 이런 문장에 짜증이 납니다. 왜? 모든 한국인이 이미 관계대명사를 매우 즐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성격상 관계대명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문장을 굳이 두 문장으로 얘기하면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문장을 구성하게 되냐, 보통은 이 똑같은 명사가 두 번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명사가 몇 개? 단 하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다 배운 겁니다. 이걸 영어식으로만 생각을 바꾸시기만 하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 그대로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gir과 she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네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하나 남은 애는 뭐가 남은 거야? 명사가 두 개였다가 하나 남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살아남은 친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의 품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명사다. 근데 명사가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1강에 따르면 주목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장이에요? 당연히 불완벽한 문장이죠. 이 문장 뒤에는 who 뒤에 주어가 없죠. 바로 공식으로 관계대명사를 정리해 봅시다. 문장이 2개였던 걸 1개로 붙이는 거였어요. 뭘로? 명사가 2개였던 걸 하나로 줄이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줄어든 명사, 즉 남아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고? 선행사라고 하고, 뒤에는 명사 하나가 있다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불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공식부터 외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국어에서도 이미 쓰고 있다는 걸 알면 사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인한테 배워야 돼. 관계대명사는 급한 민족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법입니다. 이때 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명사가 2개였다가 1개가 됐잖아요. 없어지는 게 주목보인데 보어가 없어지는 경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주어가 없어지면 주격이고요. 목적어가 없어지면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영어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 소녀는 너무 친절했다. 나는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자, 내가 말을 걸었던 소년은 친절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힘이 사라지죠? 앞에 더 보이만 남게 되는데 남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문장은 to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장? 목적어가 없는 불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안 되겠어요? 불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 내 심기를 건드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실력엔 모든 문장이 심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whom I spoke to까지가 더 보이를 꾸며주죠. 여기까지가 통째로 주어가 됩니다. 왜? 이제는 한 문장이 됐으니까 그 뒷부분에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보어가 나오죠. 자, 내가 말을 걸었던 소녀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매우 친절했다. 이렇게 이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형용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쉽죠? 형용사 뭐? 명사를 꾸며줘. 왜 명사야? 선행사가 품사 명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 절이야?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 그게 아니면 구.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제가 1강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기초를 튼튼히 하면 고급 어법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 절, 명사 이런 것도 안 하고 관계사에 덤비니까 어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눗셈도 안 배우고 미분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주격과 목적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어려운 형태의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격은 저기서 20 빠지니까 주어가 빠져서 그냥 주격이라고 너무 쉽게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소유격 문장 한번 볼까요? 보이랑 누가 같은 관계일까요? His brother인가요? 아니면 his인가요? his죠. 그러니까 his까지만 사라지게 돼요. 브라더가 그대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어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문장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무슨 해석이 반드시 들어와야 하냐면 그 선행사에 이런 의미가 들어와야 해요. 세상의 모든 브라더들이 이탈리아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콩이 알고 있는 그 소년의 브라더만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소유격이 형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페이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소유격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눈으로 외우시면 돼요. 영어에서 소유격을 표시하는 방식이 흔히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림의 가격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살려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럼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공식과 형태는 사실상 다 배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정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인데요. 영어 학습이 왜 어렵다? 평상시에 쓰지 않는 어휘를 자꾸 써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어제 걔한테 고백 어떻게 했어? 한정적인 용법으로.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인간은 없다. 자,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저기 쉼표 보이시죠? 쉼표 있는 어법과 쉼표 없는 어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본 없이 공부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한정적인 용법은 무엇한 선행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의사가 된 아들 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계속적인 용법은 저기서 한번 무조건 슬래시를 그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이 무조건 일단 2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둘이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윗문장은 무슨 가능성이 존재하죠? 변호사가 된 셋째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 필수 재료죠? 8화 정도쯤에 웬 숨겨놓은 자식이 무조건 갑자기 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두 어법이 그렇다고 뜻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끔은 이게 큰 의미 차이를 만들기도 해요. 다음 문장 보세요. 그는 나를 킹받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밑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나를 킹받게 했다라고
반대 해석이 됩니다.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위계의 가정이죠. 의미가 엄청 다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계속적 용법은요,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슬래시를 그어야 하는 그 어법은 가끔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뜻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콩스라이팅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이 어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하느냐. 자, 이게 2024년 수능인데요. 여러분 아직 햇님반이니까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을 who부터 suggestion까지가 꾸며주고 있어요. 무슨 용법이죠? 한정적인 용법이긴 해요. 그러면 이걸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학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할 뿐더러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작업은 언제 하냐? 여러분들이 영어 초고수가 되어서 나중에 영어로 된 소설을 번역해주는 일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왜? 저희는 한 문제 푸는데 1분 15초 정도밖에 없거든요. 영어는 이렇게 안 쓰고 저희랑 거꾸로 쓰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깔끔한 한국어로 영어를 바꿔줘야만 할 때만 이 어법을 사용해야 맞습니다. 이게 진짜 완전 저의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큰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가 9.9%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문장을 전부 다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꾸밈받는 이 세 줄짜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다. 수능 풀 때 계속적 용법으로 해도 충분히 이해는 다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for scientist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그 선행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앞에 과학자라는 선행사가 있었던 거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쉼표가 없는 때에도 그러니까 한정적인 용법이 쓰이고 있든 말든 그냥 계속적 용법인 것처럼 해석하시길 매우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한국 드라마 대본 쓸 때 빼놓고서는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수식을 세 줄이나 받게 되면요, 어디까지가 수식인지 헷갈리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가 동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럴 바에야 계속적 용법처럼 어떻게? 근데 그 선행사는 이 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세의 쓰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 지문이나 랜덤으로 펼쳐보셔도 대시 안 들어간 지문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대세의 쓰임이 이렇게나 많은데 만날 때마다 이 중에 뭐로 쓰였는지 생각을 안 한다? 스릴을 즐기는 변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3개만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하는 4번의 수업 중에서 저는 사실 이 대세 3가지 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배운 것,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수능 공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총망라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하는 수업 내용인데 언제 이걸 가르쳐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분사보다는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일 것 같아서 지금 가르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관계대명사. 근데 뭐 이건 이미 배운 거죠.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지. 명사 2개였다가 1개가 되는 거니까 남은 거 선행사가 되고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벽한 문장이 온다. 자, 여기 for 10 years는 전치사고죠. 생략이 가능하고요. hide가 숨기다 라는 뜻이라서 무조건 삼형식이 되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는 걸 보니까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앞에 secret이 선행사가 되겠죠. 선생님 잠시만요.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라면서요. 왜 저의 상상력을 자꾸 자극하시죠? 상상력이 뛰어나면 영어 못한다면서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B 플러스 PP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는 아니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개가 끝이에요. 영어에서는. 갑자기 사라지는 목적어. 다 이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접속사.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간접 의문문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지금 머릿속에 비겁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당장 돌아가서 1강을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지금 기억 안 나면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어디 가서 제욕하지 마시고 이 사람 완전 탑인 것 같은데 누가 못 가르치냐 대회에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장의 명사 자리에 의문문이 오는 거였죠. 접속사의 정의가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문장의 명사 자리에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문장의 명사 자리에 문장을 또 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명사에 넣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명사 자리, 주목보 자리죠. 거기에 문장을 집어넣겠다고요. 나는 사실 콩의 수업이 싫다. 자, 이 문장을 어디에다가 넣어? 주어에 넣어보는 거야. 나는 사실 콩의 수업이 싫다. 라는 문장은 누군가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 형식으로 쓰이는 거죠. 이게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외워야 돼요.
근데 정의만 외우고 있어도 사실 암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자, 접속사 뭘 외우는 게 중요하냐면 선행사가 없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선행사가 없다는 걸 외워야 할까? 외울 필요가 없지. 문장의 명사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친구야. 네가 어떤 의자에 앉아야 돼. 근데 그 의자가 채워져 있으면 상식적으로 앉아요, 못 앉아요? 정말 친해도 못 앉지 않나요? 무슨 블록 쌓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 사실 당연히 선행사가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녀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삼형식의 문장이죠. 그걸 나는 뭐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삼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해됐죠? She said인데 said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없습니다. 왜? that부터 나오는 문장이 통째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즉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죠. 선행사는 명사잖아요. 근데 접속사 대신 명사 자리에 문장을 쓰는 거니까 그 명사 자리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랑은 완전 반대라서 둘은 진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도 나오고 뒤에는 불완벽한 문장이 오죠. 자, 그 다음에 동격 자주 나오죠. 명사의 내용을 푸는, 흔히 썰 푼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행사가 무조건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 선행사를 해체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해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안에 어떤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들만 선행사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secret 비밀이죠. fact는 사실이고요. theory는 이론, story는 이야기, 이런 것들처럼 안에 내용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오게 됩니다. 얘도 외우는 게 웃기죠? 아니 내용을 풀어야 하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지. 근데 똑같이 선행사를 받는 관계대명사랑은 다르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용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요. 많은 수업에서 2번하고 3번을 같은 걸로 취급해서 얘기해요. 실제로 영어 문제집 해설지를 보면 동격을 아예 그냥 괄호 같은 거로 설명도 안 하고 접속사라고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는 선행사가 있고 하나는 없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거는 구별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더 쉽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문장 secret 대세 선행사가 있는 거고요. 뒤에 hate는 삼형식이에요. 누구를 싫어하다. 완벽한 문장이죠. 내용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어법이 완벽하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문장에서 that을 마주쳤어요. 자, 이 문장을 보고 가지셔야 하는 생각 1번 안 봐도 이거겠는데요? 2번 선생님 뒤에 문장을 보여주셔야죠.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뭘 풀든 말든 하죠. 출제 똑바로 안 하시나요? 자, 뭡니까? 1번이에요. 왜? 뭐죠 그럼 이게? 접속사죠? 어떻게 바로 알아요? 선행사가 없는 건 접속사밖에 없잖아요. 뭘 뒤를 봐. 뒤를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빠르게 적용되게 연습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관계대명사 문장을 떠올려 볼게요. 하우스랑 하우스 똑같죠? 뒤에 있는 하우스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남은 하나의 더 하우스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뒤에 in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in을요 앞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전치사로만 문장이 끝나 있는 걸 이렇게 관계되면서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that은 이게 안 된다. 왜냐? 전치사가 앞에 오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다른 전치사들 말고 in 같은 경우는 in that이라는 표현이 아예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라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니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막 엄청 헷갈릴 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뒤에가 완벽하고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쓰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랑 상관없이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 같은데 앞에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용법, 거기서 that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중요한 what입니다. 자,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잠결에라도 들었던 그 표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뭔가 익숙한 느낌이죠? 이제는 이 말이 얼마나 편하게 잘 이해되는 말인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명사 2개였던 게 몇 개로 바뀌는 거죠? 1개가 되는 거예요. 그 1개 남은 애를 선행사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래요? 그 선행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사가 몇 개에서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에서 0개가 된다. 그나마 하나 남은 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버린다. 그래서 what은 앞에도 명사가 없고요. 뒤에도 명사가 없습니다.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요. 자, 지금 which가 앞에 선행사를 받고 뒤에는 said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what을 쓰면 앞에 story마저 사라진다. 즉 this is의 보어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뒤에 said도 역시나 목적어가 없다. 즉 명사 2개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격은
뒤에 사라지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설지로 보셨으면 아마 w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써놨을 겁니다. 예문을 더 볼까요? 모든 문장의 첫 부분에 뭐가 있어야 하죠? 주어죠? 근데 주어가 없어요. 왜? what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더 없어야 되죠? said의 목적어까지 없다. 그래서 is 앞까지가 통째로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여기서 show가 4형식입니다. 간목에게 직목을 보여주다. 만약에 show me 이게 3형식이면 좀 무섭고 이상한 거예요. 뭐가 돼? 나를 보여줄게. 그것도 명령문으로. 이거는 진짜 이상한 종류의 폭력이죠. 나에게 what부터를 보여주다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what은 지금 직목, 그러니까 4형식에서 두 번째 목적어가 나와야 될 자리인 건데 그게 없는 거다. 누구 때문에? what 때문에 없다. what이 걔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뒤에도 in your pocket은 삭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have, 가지다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계대명사의 생략 파트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문장 속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아, 선생님 저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굳이 생략해서 간결하게 만드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가 결정할 게 아니야. 자, 두 가지입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거나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생략되어 있는 걸 발견할 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든 기출 영어는요, 절대 문장 속에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영어 문장 볼 때마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아, 출제 오류인가? 틀린 문장인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 분명 틀린 건 나다. 나를 가르쳐줘야만 한다니. 이 문장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콩이 is the man인데 이 형식 문장이고 그 이 형식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생략되어 있으면 뒤에 I라고 아마 명사가 바로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돼요. the man이 이미 보어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I라는 명사가 또 나온 게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 형식인데 보어가 끝났는데 명사 하나가 왜 또 오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장을 보는데 이유가 없이 명사가 붙어있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야. 뭔가 생략된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리고 주격 플러스 비동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I로 바로 나온 거잖아요. 동사 이런 것도 없이. 자, 우리가 형식들을 배웠을 때 동사보다 먼저 나오는 명사가 주어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주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격이 왜 이름이 주격이야? 주어가 비어져 있을 때야 주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주어가 나왔다? 주격이 아닌 거죠. 근데 뭔가는 생략됐어. 근데 생략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주격 플러스 비동사야. 그럼 뭡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판단이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범위를 줄일 수 있을수록 편해집니다. 약간 뭐랄까 문장을 좀 능멸하는 거죠. 너 뭐 돼?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뭐 68형식이야? 이렇게 약간 영어를 능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능멸을 해야 합니다. 예언자가 되어야 해요. 자, I까지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인 거거든요. 그럼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뒷문장을 읽기도 전에 이미 피식, 목적어 없지? 뒷문장에 목적어 없을 거라고 이미 확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차 뒤에 이라는 동사를 보니까 목적어가 정말 안 나와 있죠. 그 외에 사무라이 만화 같은 거 보면 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저기 쓰러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뒤를 보고 목적어가 없네? 이거는 하학생. 이게 아니라 명사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뒤를 보는 것조차 안 하고 뒤에 없겠네. 이게 하학생 탈출이 되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능멸해야 한다. 그 다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인 경우입니다. 반드시 같이 생략을 해야 합니다. 전치사고 있잖아요. 다 이거 생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분사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이제 분사 배울 거니까. 자, 잠시 퀴즈. 이 관계사가 워낙에 영역이 넓어서 배울 때마다 퀴즈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isclose, 폭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3형식이겠죠. 비밀을 폭로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바로 대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세 선행사가 없는 거죠. 이거 대답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스스로 답변을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았었어야 돼. 아쉬웠어야 돼. 자, 그럼 뭐로 쓰인 거야? 접속사잖아요. 근데 뒷문장이 완벽해야 하는데 for 3 years 전치사구죠. 근데 hide라고 하는 동사는 숨기다라는 3형식이란 말이에요. 없어. 목적어가 완벽하지가 않죠.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죠. 접속사를 특이하게 쓴 게 아니고 틀린 문장인 거예요. 접속사면 안 되는 거야. 앞에도 선행사가 없고 뒤에도 목적어가, 즉 명사가 없어요.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what을 써야죠. 지금 맞다가 아니라 엥? 이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
하학생입니다. 열심히 안 들은 겁니다. 다시 what을 공부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think that 또 접속사여야 돼.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건데 바로 everything이 나왔어. 이거는 명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게 무조건 주어여야지. 그치? 자, 근데 주어밖에 안 나왔는데 다시 대시 나왔어. 그러면 이 두 번째 대시 끝났을 때 everything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첫 수업 때 가르쳐 드렸던 거 동사는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뭐만큼은 기억해야 한다? 문장당 무조건 하나는 혹은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자, did worked란 이런 표현 절대 안 쓰죠. 아예 worked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지만 did work라고 써야죠. 이거는 연결됐을 리가 없는 두 단어야. 그러니까 중간에 끊습니다. 슬래시라. 그러면 did는 그냥 do의 과거가 되는 겁니다. do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럼 뭐뭐를 하다는 100%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중간에 나온 that은 everything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구나. 특히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맞죠? 그리고 worked out 이게 이제 일형식이에요. 효과가 있었다. 뭔가 좀 잘 됐다. 근데 뒤에 so와 where이 둘 다 부사 라서 사라질 수 있는 애들인데 상관이 없다. 이미 일형식 동사라서 이것만으로 무슨 문장이 된다? 완벽한 문장이 된다. 자, 그럼 뭐가 설명이 돼요? 앞에 that 접속사절에 everything이 주어였는데 그거 we did까지가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뒤에 worked out이 동사인, 특히 일형식 동사인 완벽한 문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that이 접속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죠. 2번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읽고 이런 논리를 거쳐서 푼 게 아니라 무슨 인성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이 문장 관상 보니까 그럴싸하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운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자, 다음 3번 피처는 투수라는 뜻이에요. 그 투수가 커브볼로 유명했는데 급격하게 멈춘대요. 완전 마구인 거지. 마구마구 던지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혼자 녹음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제어가 안 돼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that은 계속적 용법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고 묻는 친구들 하학생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상 시청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관계부사로 갑니다. 투부정사 배우면 동명사 다 배운 거랑 똑같았잖아요. 사실상 관계대명사 지금 다 제대로 이해했으면 관계부사가 사실 한 2, 3분 컷 정도로 끝나야 합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하나 사라지는 친구였는데 두 개였다가 하나로 만드는. 근데 이제 관계부사는 이미 그 어법 속에 부사라는 말이 붙었죠. 부사는 문장에서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전치사처럼 생략되는 불쌍한 친구였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선행사를 다 꾸며줘야 한다. 이게 이제 사실 어법 가르칠 때 거의 언급을 안 하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28번 어법 문제 맞추려고 어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남은 27개의 문제를 해설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어법을 배우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거의 99%다 where만 씁니다. 그때 당연히 어디에 라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야. 약간 무색무취로 쓰는 거예요. 선행사를 완벽한 문장에 꾸며준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명사를 다 저 4개로 꾸며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뜻이 너무 세요. 그래서 where를 쓴다. 그때 장소라는 뉘앙스가 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city를 선행사로 봤고요. 뒤에 그루업이 자동사거든요. 일형식.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밑에 문장도 같은 원리고요. 관계부사는 생략이 훨씬 쉽습니다. 1번 선행사 빼거나 the reason 사라졌죠. 2번 관계부사를 빼거나 why 사라졌죠. 혹은 둘 다 써주거나입니다. 둘 다 빼는 건 안 되냐 이런 친구 있는데 타노스보다도 더한 거죠. 타노스도 절반은 남겼어요. 자, 예외가 the way how는 절대 같이 못 써요. 무조건 뭐 하나를 꼭 생략해야 합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만 물어볼 건데 그냥 퀴즈라고 하면 좀 거창하니까 작은 퀴즈. 자, 관계부사가 나왔어요. when.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앞부분을 봐야 할까요? 안 봐야 할까요? 대놓고 말해줄게요. 선행사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죠. 왜? 선행사를 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상 앞에 있으나마나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로는 풀 수가 없다. 관계부사는 뒷문장만 보는 거예요. 완벽한지 혹은 아닌지.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을 봐야죠.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하니까. 자, 다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라고 가르치죠. 자, 이거 외워도 되는데 사실 이해하기도 쉬워요. 더 하우스와 이치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로 합쳐지는 거 이제는 좀 쉽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을 잘 보세요. 뒷문장이 불완벽한 이유는 인으로만 끝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 인이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인이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 그러면 뭐죠?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사라졌어요. 뒤에 있는 문장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진 거죠. 완벽한 문장을 받는 건 누구죠? 관계부사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라고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건지 사실. 그 다음으로 유사관계대명사. 이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관계사가 정말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냐? 학생이죠. 학생은 뭘 하지?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직업이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유사학생이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죠. 거울 보면 유사관계대명사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미 있어요. which, that, who 이런 거. 근데 as, but, then도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which 쓰는 자리에 그대로 as를 쓰는 거예요. 앞에 선행사 프라브럼 받고 뒤에 have의 목적어가 없는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왜 쓰는 거냐 도대체. 이거야말로 진짜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어난 어법 아니냐 물어볼 수 있죠. 자, 유사관계대명사는요. 우리 관계대명사를 보면 which나 who 아니면 아까 배웠던 관계부사이긴 하지만 where 같은 거 보면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얘는 뜻이 없어요. 근데 유사관계대명사는 특별한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원래 which였으면 너가 가진 문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as가 붙게 되면 너가 가진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속마음이죠? 약간 어법이 날 놀리는 느낌이 들죠? 야, 이게 다르다고? 그거는 사실 as가 의미보다는 형태 때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더 same이 붙으면 보통 as가 무조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as는 정말로 뜻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then과 but은 실제로 의미 차이가 꽤 큽니다. 자, 그래서 윗문장은 필요한 돈이고요. 아랫문장은 then 때문에 more도 같이 붙으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뜻이 꽤 다르죠? 자, but이 제일 강력합니다. but은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문장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 같은 건 세상에 없다. 라는 상처받은 중2의 일기장 약 67페이지 세 번째 줄 정도가 되겠고요. 아래 문장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는 없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어가 생성됩니다. 누구 때문에? but 때문에. 이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합관계사. 이름부터 복잡해요.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자, ever가 붙으면 다 복합이 돼요. 용인에 있는 복합랜드. 복합관계사는 뭐라고 외우냐면 선행사가 없다라고 외우게 돼요. 근데 보세요. 얘도 이해를 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자, ever가 붙으면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시간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선행사의 의미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죠.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처음에 왜 쓴다 그랬어? 내가 어제 봤던 그 소녀는 이런 문장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야, 나는 아무래도 세상의 모든 소녀들을 좋아하나 봐. 이거는 뭐 거의 정신 이상자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마치 모처럼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싶은 친구인 거야. 근데 그 뜻이 모든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외워도 해석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원래 나오던 문장이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거다. 자, whenever you come. when은 관계부사니까 뒤에 원래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그게 whenever도 똑같습니다. come이 여기서는 일형식이라서. 자, 그러면 what과 whatever의 관계가 상당히 재밌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자, what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ever가 붙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선행사를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없는 걸 삭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문장도 어떻게?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what과 whatever는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면 정말 어려운 관계사까지 전부 다 배운 거예요. 더 배울 게 없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까지 다 배운 겁니다. 유사관계대명사나 복합관계사 이런 거 원래 잘 안 가르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거까지 다 배운 거야 지금. 이제 정말 분사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봅시다. 관계대명사 어떻게 쓴다? 명사가 두 개였던 거 한 개로 줄이고요. 줄어든 명사 하나를 선행사라고 하고요. 뒤에 명사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불완벽한 문장이 오는 것이고, 어떻게 불완벽해? 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다. 자, 쉼표 있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문장의 해석들을 전부 다 계속적으로 하자. 왜? 너무 길면 완벽한 해석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선행사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관계사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that 세 가지 정말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선행사 플러스 불완벽, 접속사는 문장의 명사 자리에 문장을 쓰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없고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동격 썰을 풀만한 선행사가 나오는 거. 선행사 나오면서 완벽한 문장.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가 앞에 못 오고 계속적 용법으로도 못 쓰입니다. 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앞에도 명사 하나가 없고 뒤에도 없어야 한다. show가 사형식이라서 직목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get의 목적어도 없는 상태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격이랑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고요. 관계부사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선행사를 빼거나 관계부사를 빼거나 둘 다 써주거나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where이 대부분의 경우에 쓰이고 뜻은 어디에 혹은 장소 이런 느낌을 뺀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뜻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취급을 한다. 유사관계대명사 뜻이 추가되고 쓰이는 모습은 아예 똑같다. 복합 관계사 ever가 붙은 친구인데 뜻은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행사가 의미가 없어져서 아예 빼버리게 된다. 원래 불완벽하거나 혹은 완벽했던 문장은 그대로 뒤에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1번 함께 작업하라고 요청받은 art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together는 부사니까 지우고요. ask는 여기서 오형식인데 수동태잖아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오히려 완벽한 문장이 된다. 목적격 보어의 to work도 잘 있다. 그럼 지금 who 뒷문장이 어때요? 완벽하죠? 이러면 who 쓰면 안 되죠. who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 불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뜻 보니까 앞에 아티스트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티스트를 작업한다? 뭐 암살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뜻이. 앞에 실험을 꾸며주고 있죠? 실험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끔 요청받았다. 이게 너무 잘 어울리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꼭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참 떨어진 experiment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뭘 써야 하죠? 관계부사를 써야 한다. 2번 주어조차도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what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what 뒤에도 주어가 없다. 그런데 이 문장은 좀 보기 불편하죠? 왜냐면 없는 게 주어만 없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문장이 상당히 근본 없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matter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인데, 자, matter 이 친구 아무래도 동사 같은데 is가 바로 와버리니까 마치 앞에 주어도 없어, 뒤에 주어도 없어, matter 뒤에도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무튼 그 친구가 없는 것 같아. what이 많은 걸 없애지만 세 개나?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matter의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matter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되다 혹은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이렇게. 자, 3번 the way how는 같이 쓰면 안 되겠다. 해설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남기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forget 무엇을 잊다. 3형식이죠. what이 그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told의 원형인 tell은 여기서 4형식이죠. 이거 지금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3형식인 문장이어서 완벽한 문장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싶으시면 뜻이 뭐가 돼버리냐면 너를 말하다가 돼버리잖아요. 5년 전쯤 실패한 일본 영화 제목 같다. 틀려요. 4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되죠. 너를 말하다가. 그런 수학하는 친구랑은 별로 관계를. 자, 너에게 무엇을 말하다 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5번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받으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관계사까지 아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단 하나의 진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법 개념 마지막 파트인 분사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와 분사 구문을 왜 마지막에 가르치느냐? 앞의 내용들을 알아야 훨씬 편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배우지만 같이 가르치기에는 정말 꺼려지는 그런 어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름이 너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분사와 분사 구문. 누가 봐도 분사를 배우고 그걸 활용한 구문 혹은 이제 그게 들어간 구문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혀 아닙니다. 둘이 살짝 다른 수준이 아니고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분사부터. 분사는 쉽게 그냥 형용사입니다. 1강 때 저희가 형용사 명사들을 다 배우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다 배운 셈이죠. 무슨 역할? 명사 수식하죠. 명사가 누구? 주목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그 앞뒤에서
분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근데 그게 ing 아니면 pp로 쓰인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look at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인데 at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거 누구죠? 윈도우 창문이죠. 그 창문이 깨져 있지. 그럼 더 broken이라고 하는 말이 창문을 꾸며줘요. 창문은 명사고 걔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것이겠고요. 근데 생긴 게 pp죠? 이게 이제 분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자, 여기서 분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저희가 다 배운 다음에 어차피 같이 해볼 거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미 형용사라고 배웠으니까 사실 해석은 이미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 ing랑 pp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풀 수 있느냐이죠. 사실 이게 분사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분사에서 ing와 pp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사실 정석적인 표현으로는 ing와 pp라는 말보다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구별하는 기준이 시제가 아니라 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ing 그리고 pp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ing와 pp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태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동태는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인은 수동태에 대한 감각이 미국인과 같을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색다른 접근으로 분사를 잘못 푸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동이면 pp고 능동이면 ing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감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냥 뭔가 수동적인 건 pp를 쓰게 되고 뭔가 능동적인 건 ing를 쓰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수동태 공부할 때도 뭔가 억울하고 내 의지가 아니고 생물이 아니고 이런 거 다 추상적이고 틀린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가령 이런 문제는 쉽게 풀겠죠. 누가 봐도 창문이 부서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뉴스는 사실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체성도 떨어지고요. 수동적이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럼 서프라이즈들을 찍게 되는데 정답은 서프라이징이 된다는 거죠. 자, 필요라는 단어는 어때요? 이게 누구 입장에서 수동인지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당연히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실제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편안하게 넘길 수 없는 보기가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 애당초 수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배운 바에 따르면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어로 빠져버렸다. 네, 이걸 활용해서 분사를 풀기도 합니다. 분사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그럼 목적어가 이동한 거니까 수동태 아니야? 그럼 pp 써야겠네?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주어로 안 가고 동사 뒤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능동태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면 위험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브로큰이 윈도우를 즉 창문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yesterday를 지울 수 있으니까 브로큰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수동태가 되겠죠? 네, 이 문제 실제로 정답도 브로큰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어떻습니까? near the river 전치사구죠? 삭제합니다. 그럼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사라지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수동태밖에 없으니까 아까와 원리가 똑같죠? 그럼 정답은 swam이네 라고 찍고 싶겠지만 실제 정답은 swimming이 됩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잭이라는 친구는 고민할 게 사실 없잖아요. 나는 잭하다 이런 동사가 세상에 어딨어. 잭스럽다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명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당연히 명사잖아요. 저런 거는 아예 고유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거. 자,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있는 거면 뭐다? 앞으로 이동을 안 했다. 즉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하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뭐다? 목적어가 잘 있으니까 능동태란 소리고요. 그러니까 ing를 쓰면 될 것 같다는 소리지. 아까 원리대로 따지자면. 근데 정답이 뭐가 돼야 돼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라서 당연히 콜링일 것 같은데 이건 또 cold가 정답이에요. 자, 대체 왜 이러냐? 왜 이 방식이 통했다 안 통했다 하냐면 스위밍의 원형이 swim이잖아요. 수영하다. 이게 3형식이 아니라 1형식이에요. 목적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원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be swam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3형식부터 있다고 했었죠.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는데 맞죠? 자, 그럼 swarm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예 안 쓰이냐? 그렇지는 않죠. 현재 완료 쓸 수 있잖아요. have swarm 이러면 되잖아. 그치? 지금 3시간째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 밑에는 그러면 왜 cold가 정답이 되었냐? 이거 calling 되면 뜻이 뭐가 돼요? 사내가 능동태로서 쓰이게 되죠. ing면 제가 능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뭔 뜻이 되냐면 습관처럼 잭을 불러대고 다니는 사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문장이 이상하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특수
특수한 문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잭이라고 불리우는 사내를 알고 있다.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건 언어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맥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몇 형식이었냐면 5형식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남자를 잭이라고 부른 거죠. 그럼 잭은 뭐야? 왜 남아있죠? 5형식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목적격 보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뭐가 남아있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 목적어는 없는 거잖아. 그럼 무슨 태다? 수동태가 되겠다. 그래서 PP가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동태 목적어 주어 이동을 이용한 방법이 왜 한계가 있냐? 뭐가 이 방법이 문제냐면 바로 3형식일 때만 통한다 이 말이죠. 근데 동사 개수 중에서 3형식 동사가 원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안전한 방법처럼 보일 뿐입니다. 3형식이 아닌 1, 2, 4, 5형식이 나오는 순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느냐?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길래 다 안 된다고 하냐? 자, 콩스라이팅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분사에 ing를 써야 할지 pp를 써야 할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분사는 뭐냐? 형용사다. 그래서 분사를 풀 때는 당연히 앞에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서 보고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동사 원형의 뜻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동사는 동사 원형이라고 아예 고정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그 동사의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뜻이 되게 애매합니다. 가령 서프라이즈를 한번 볼까요? 놀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동사로 바꾸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죠? 한국어로는 놀라다와 놀래키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무슨 감이 오죠? 왠지 놀래키다는 동사 원형 뜻이 아닌 것 같죠? 뭔가 도덕적인 자격상 동사 원형에서 탈락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다가 아니라 놀래키다가 동사 원형입니다. hurt를 한번 볼까요? 아마 한국어로는 상처받다와 상처 주다라는 뜻이 둘 다 있을 텐데 상처 주다가 무조건 동사 원형의 뜻이 됩니다.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나에게서 남으로 이런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나에게서 남으로다. 자,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embarrass는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들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break는 뭐가 되겠어요? 부서지다가 아니라 부수다가 동사 원형의 뜻이 되겠죠? 자, 동사 원형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거는 한국인에게는 감각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주어와 목적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분사를 보다 완벽하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사로 쓰이고 있는 동사와 엄밀히 말하면 동사 원형 뜻과 그리고 앞에서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주어라면 주어니까 동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보고 능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목적어 관계라면 목적어 주제에 앞으로 이동한 게 되죠. 그럼 수동태니까 pp를 쓰자 이 말입니다. 자,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이 문장 볼게요. yesterday가 부사니까 사라질 거고요. broken이 아마 앞에 있는 window를 꾸며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 원형 뜻이 뭐다? 절대로 부서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다. 그럼 제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수다라는 동사 원형 뜻으로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누구한테?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한테. 자, 그게 누구야? 윈도우잖아요. 자, 그럼 그걸 토대로 주어와 목적어로 넣어보는 거예요. 주어니까 은느니까가 붙겠죠? 창문이 부수다. 그리고 목적어를 넣어보게 되면 창문을 부수다. 분명히 두 문장 중에 하나는 지금 공포영화죠? 창문 괴물의 저주. 창문을 부수는 게 맞겠죠. 뭐가 어울려요? 목적어가 어울리죠? 그럼 뭐가 되겠다? 네, pp인 broken을 쓰게 된다. 참 쉽죠? 자, 아까 안 풀리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near the river 전치사고니까 지우고요. swimming이나 swim이 더 boys를 꾸며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본다고? 주어와 목적어에 넣어본다고요. 소년이 수영하고 있다. 소년을 수영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제목 짓기 실패한 독립영화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콜링이나 콜드가 분사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가해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잭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뭐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물론 대부분의 언어가 다 그렇지만 영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잭을 꾸며주면 잭이 이 문장의 명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목적어나 보어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웬 뜬금없이 가이가 있잖아. 근데 얘도 분명히 명사란 말이지. 그럼 명사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야. 누구 뒤에? 분명히 이 문장에서 누군가를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3형식의 동사인 know라는 동사 뒤에, 그러니까 이 know라는 동사가 3형식인데 그 뒤에 지금 명사가 2개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틀리죠. 하나만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다? calling부터 잭까지가 다 가이를 꾸며주는 분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즉 가이가 여기서 명사야.
걔를 주어 목적어에 넣어봐야겠죠. 어떤 사람이 잭을 부르다 혹은 어떤 사람을 잭이라고 부르다. 뭐가 맞아요? 그 사람을 잭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원래 문장의 의도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col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동사 원형의 뜻을 잘 쓰시고 주어 목적어 둘 중에 어울리는 걸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물론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보다는 한국어의 특수성 때문인데, 자 보세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죠? 맨 뒤에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같아. 그쵸? 자, 그럼 needed나 needing이 앞에 물과 영양소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가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해보면 되겠죠? 자, 뭐로? 일단 주어로 물과 영양소가 필요해. 이상 없네. 괜찮네. 왜 주의해야 할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문제 정답이 물과 영양소가 필요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needed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국어의 특수성 때문인데, 여러분 need라는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한국어로는 분명히 목적어인데도 주어 같은 조사가 붙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필요해. 이런 말 쓰잖아요, 저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분명히 너의 가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어가 맞아요? 원래 문장의 의미가 뭐야? 나는 너가 필요해잖아. 그러니까 말은 너가인데 여기서 너가가 사실 목적어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분사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주어랑 목적어에 넣어보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시고요. 조사로 그대로 넣어보시는데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주어로 넣어볼 때는요. 가상의 목적어를 만들어 보시고요. 거꾸로 목적어로 넣어볼 때는 가상의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물과 영양소를 주어처럼 받아보고 싶어서 물과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것만 하지 말고 주어로 넣어봤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상의 목적어도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물과 영양소라는 주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물과 영양소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틀린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물과 영양소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하니까 틀린 게 확 티가 나죠. 자, 거꾸로 물과 영양소를 목적으로 한번 받아볼 거예요. 그럼 뭐 해본다? 가상의 주어를 꼭 만들어 봐야 된다. 어떻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아마 여기서는 나무 같은 식물들이겠죠. 나무가 무엇인가가 물과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물과 영양소는 뭐다? 둘 다 해보니까 을을이 어울리는 목적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PP로.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사역동사 기억나시죠? have, make, let이 있었어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배우지 말고 나중에 분사할 때 하자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는 방식이 분사에서 ing와 pp를 보는 방식과 아예 동일합니다. 동사 원형이나 pp를 쓰는 거니까 분사로 따지면 능동일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쓰고 수동일 경우에 pp를 쓰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누구랑? 강아지랑의 관계를 한번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가 꾸며주는 명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목적어지. 자, 그럼 바로 풀리죠? 강아지를 혹은 강아지 가라고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를 가지고 놀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놀아주는 건 플레이가 아니라 플레이 with라고 쓰게 됩니다. 자, 다음 강아지 가 놀다. 이게 맞죠? 왜 동사원형 쓰는지가 바로 이해되죠. 주어인 은는 이가가 어울려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때 안 가르친 거예요. 분사를 배우고 보면 바로 보이게 된다. 굳이 그때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다. 자, 다음으로 지각동사. 동사원형과 ing 중에서 뭘 해야 하냐? 이건 안 묻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동사원형 혹은 ing냐 아니면 pp냐 이것만 묻는 다고 했었어. 자, 딱 봐도 능동이면 앞에 거 두 개 쓰겠죠. 수동이면 pp 쓰겠죠. 자, 콩이 제인이 그녀의 조카를 아는 걸 본 거야. 제인이 아는 거잖아. 이게 진짜 쉽게 풀리죠? 자, 다음 그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누군가를 부른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틀린 문장이고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맞죠? 목적어. 그러니까 pp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인 mend는 동사 원형이 당연히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고쳐지다가 아니죠. 그게 목적어 신발을 꾸며주게 되죠. 자, 그리고 넣어보면 끝나요. 자, 그의 신발이 주어랑 목적어로 가보는 거죠. 누군가가 신발을 고치는 게 맞죠. 그럼 뭐가 된다? 목적어가 어울린다. 그래서 pp가 정답이 된다. 자, 분사 끝입니다. 자, 이제 분사 구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앞에서 분사랑 분사 구문을 대체 왜 같이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분사 구문이 대체 뭐냐면 문장을 두 개 쓰고 싶으면 저희 어떻게 쓰게 되죠?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저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하나여야만 한다. 자, 이때
이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과 안 들어간 원래 문장, 어려운 말로는 본문장과 주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분사구문이 뭐냐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좁히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배운 분사는 뭐였어요? 분사는 형용사잖아. 아니, 문장을 짧게 줄이는 거랑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둘이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적용 범위 자체가 너무 다르죠. 명사 하나만 꾸며줄 수 있는 분사와 문장의 길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어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와요? 접속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일단 접속사를 뺍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주어 차례죠. 주어가 다른 문장에 있는 주어랑 같다? 그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삭제합니다. 자, 말 그대로 숙청하는 어법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누구 차례? 이제 동사를 처리할 차례죠. 이 동사만 잘 신경 쓰면 분사 구문은 바로 끝납니다. 자, 기준을 분사처럼 능동태와 수동태로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사 구문 틀리는 이유 1위가 바로 그겁니다. 분사 구문의 동사 처리 기준은 무조건 시제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계속했던 비교가 뭐예요? 이 두 문장끼리 비교하지 않았나요? 두 문장의 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건 시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다? 이미 배웠던 거다. 제 앞 수업을 잘 듣고 오셨으면 이 시제 부분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동명사의 경우 시제가 똑같으면 뭘 썼었어요? ing 그대로 썼죠? 시제가 다르면 having 플러스 pp를 썼죠?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보다와 달아나다가 둘 다 과거잖아요. 그럼 뭘 붙이게 돼요? ing 붙이면 되는 거죠? seeing me. 자,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 알면 드디어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문장 자체에는 해석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동명사도 아니니까. 나를 보는 것은 그는 달아났다. 이런 좀 이상하죠? 자, 좀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분사 구문 해석이 쉬워질 때까지는 습관적으로라도 원래 문장이 뭐였을지 고민해보고 떠올리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를 봤을 때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접속사는 when일 것 같아. 근데 ing? 이건 시제가 같다는 뜻이죠. when이면 시제가 뭐인 거야? 과거야. 그러니까 so 쓰시고요. 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같으니까 뺐겠죠. 그럼 뭐야? When he saw me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머릿속에 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도 하나만 주의합시다. 수동태가 쓰일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원리는 물론 똑같습니다. 시제가 같으면 ing를 쓰시고요. 시제가 다르면 having 플러스 pp를 쓰게 된다. 근데 be 플러스 pp에다가 ing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being pp잖아요. 근데 이 being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pp가 남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분사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분사는 뭐다? ing나 pp로 근처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다. 분사 구문 뭘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가 들어가 있던 문장 하나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다. 근데 그때 수동태가 쓰일 때 being이 생략되면서 pp만 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시제가 다를 경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더하기를 한번 잘 보시면 시제가 다르고 수동태가 쓰일 경우에 이렇게 having been pp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도 having been이 통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pp만 남게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분사 구문도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요소만 더 살펴보고 이제 어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접속사를 생략을 안 시키는 분사 구문이 있다. 실제로 많은 지문들이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시키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자, 왜 안 하냐? 접속사의 뜻이 좀 강한 경우는 생략하면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 문장의 의도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가 만약에 런던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도가 되겠죠? 런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남자란 친구가 됐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읽는 이가 헷갈리지 않게끔 글쓴이들이 접속사를 오히려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뜻의 유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뜻에서는 거의 어지간하면 무조건 이 형태를 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시간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퀴즈 어렵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잘 풀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left도 can enter도 둘 다 동사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앞에 left가 동사가 되어버리면 뒤에 can enter는 진짜 역할이 애매해지죠? 어떻게 할까요? 앞에 left가 동사가 아니면 됩니다. 분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PP로 배운 건 분사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수동태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건 B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죠? 자, left가 당연히 분사고요. 뒤에 can enter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슨 역할밖에 못하겠어요? 당연히 주어밖에 없죠? left가 주어인 anyone
동사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언제 쓰는 문장일까요? 뮤지컬 같은 공연장에 붙어있는 안내판 같죠? 쇼를 한번 떠난 관객은 재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어기에는 부사니까 지워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게 쓰이냐면 엔터가 일형식이거든요. 들어가다라는 뜻이라서. 그럼 배운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동사원형. 동사원형의 뜻이 뭡니까? 떠나다죠? 동사원형은 나에게서 남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내가 서울을 떠나다 이렇게 쓰이는 거지. 자, 누군가가 쇼, 즉 무대를 떠났다. 혹은 무대가 누군가를 떠나다. 뭐가 맞습니까? 주어가 맞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living. 자, 두 번째. 주어가 그 공포 영화의 결말이고요. 쇼킹이 보어이자 분사예요. 얘도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보어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랑 형용사였어. 근데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쇼킹 동사원형 뜻이 뭡니까? 놀라다예요? 놀래키다예요? 놀래키다죠? 나에게서 남으로니까. 자, 그럼 누구를 꾸며줘요? 보어 자리가 누구를 꾸며줍니까? 당연히 주어죠. 이 형식은 그래서 주어 찾아가서 푸는 거예요. 보어가 주어 꾸며주는 자리니까 결말이 혹은 결말을이 되겠죠? 결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가 맞겠습니다. 자, 3번도 잘 눈치 못 챘을 수도 있겠지만 얘도 이 형식이에요. seem,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어가 보어처럼 보인다. confusing은 동사원이 confuse였을 것이고 뜻은 혼란스러워하다예요? 아니면 혼란스럽게 만들다예요? 두 번째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외국인이 막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럼 주어는 목적으로 넣어보는 거야. 외국인이 지금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떤 상황이 외국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onfusing이 아니라 뭐가 정답이 된다? confused가 정답이 돼야 된다. 자, 4번. 자주 쓰이는 수거인데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분사가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얘는 사실 굳이 배워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해석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게 주어가 어울리는지 목적어가 어울리는지 풀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with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사하고 있는 명사와 함께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앞으로 이게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명사가 분사한 상태로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자, 이건 해석이고 문제 풀기는 더 쉽죠. 자, 그의 등을 터닝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턴은 뭘까요? 돌다겠어? 돌리다겠어? 돌리다겠죠? 자, 그대로 주어 목적어 넣어봅니다. 등이 무엇인가를 돌리다. 자, 내가 등을 돌리다. 내가 등을 돌리다가 맞죠? 자, 등은 돌리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p가 나와야 되겠죠? turn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나 6번 볼게요. 자, 먼저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인가요? 아니면 시제가 다른 건가요? 시제가 다른 겁니다. 분사구문의 기본은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aving 플러스 pp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의 시제보다 과거인 거고요. 자, 만약에 수동태면 having been missed니까 having been이 생략되면서 missed만 있거나 혹은 생략 안 되고 having been missed여야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침 식사를 걸렀어. 그래서 점심으로 우당탕탕 달려갔다.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당연히 아침을 걸은 게 먼저죠. 그러니까 시제는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어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같나 보다. 자, 누구예요? we죠. 자, 우리가 아침을 놓쳐요? 아니면 아침 식사가 우리를 놓쳐요? 우리가 식사를 놓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다라는 문장에 주어로 어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태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냥 능동태로 나오면 되겠죠? 목적으로 나와야 할 친구가 주어에 나오는 게 수동태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6번 진짜 중요한 문제죠. 고도로 사회적인 동물들은 매우 나쁘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언제? 자기 혼자 남겨질 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고립되면 힘들어한다. 뭐 내용은 일단 쉽죠? 자, when부터 접속사인데 뒤에 ing만 혼자 달랑 남아있죠? 문장 뭔가 이상해요.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ing만 썼어요. 무슨 뜻? 수동과 능동을 묻는 게 아니라 시제가 같나 보다. 분사구문에 시제를 묻는 거라 그랬죠? 근데 내용 보니까 시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죠? 혼자 있으면 애가 삐뚤어진다 뭐 이런 거니까 아마 두 문장 사이에 시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동 능동이 제대로 쓰였나 살펴보는 겁니다. ing만 있다? 그러면 능동이죠? 근데 주어가 없어. 무슨 말이야? 앞에 고도로 사회적인 동물, 뭐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칩시다. 자, keep alone의 동사원형 뜻도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홀로 내버려 두다와 혼자 남겨지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야? 댕댕이죠?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멍멍이가 뭔데 감히 저를 혼자 남겨둡니까? 자, 주인이 멍멍이를 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쓰여야 돼요? 목적어가 어울려야 한다는 거죠. 목적어인 친구가 주어로 나왔다? 뭘 써야 합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능수동이 이상한 거죠. 사라진 주어가 멍멍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어떻게 쓰인 거냐? 사람들이 주어로 나오고요.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뒤에 언론은 형용사죠. 형용사는 뺄 수가
없다. 우리가 뺄 수 있는 건 부사나 전치사고라 그랬었습니다. 반드시 저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사 뒤에 두 개가 나오는 건 4형식과 5형식밖에 없고요. 자, 그 중에서 형용사가 남아버렸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부호가 남아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5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냐. 사람들이 주어고 keep 동사, 댕댕이가 목적어, 그리고 언론이 목적격 부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수동태로 바꾸려면 일단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야 되겠죠? when 댕댕이야. 그리고 be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니까 be kept alone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되겠다. when은 살려주는 것 같고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댕댕이인데 앞에 사회적인 동물과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주게 되겠고요. 동사는 시제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장 같으니까 ing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수동태니까 being kept alone이 됩니다. 자, 근데 그 being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when kept alone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 문장에 도전해볼 준비가 됐습니다. 못 믿겠죠?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이 어법들을 기초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초 정도 뒤에 바로 해석을 시작할 테니까 잠깐만 일시정지하시고, 자, 내가 배웠던 문법 개념만으로 이 문장을 완벽하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자,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may think가 누가 봐도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앞까지가 주어지 않을까?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건 무당이다. 여러분 실제로 보는 수능 문장에는요, may think 같이 동사처럼 보이는 친구가 한 문장에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주어가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는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아주 논리적인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안심한 상태로 영어 문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맨 처음 the person 명사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어죠. 다른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목적어나 부호밖에 안 남았는데 첫 부분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무조건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관계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맨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되겠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관계대명사 해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끝부분을 뭐로? 은는 이거로 끝낼 준비를 하시고요. 주어니까. 자, 뒤에 performed라고 동사부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격이죠? 주격이죠? 그러면 perform은 수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아마 3형식일 거야.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initial action, 첫 행동이나 본보기 뭐 이런 뜻이죠. 자, 액션이 목적어를 하니까 perform이라고 하는 동사가 뭘 더 요구할 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래서 끝난 겁니다. 문장이. 특히 뭐가? 관계대명사 문장이 끝났다. 그래서 끝났구나 하고 슬래시를 그어보니까 그 뒤에 may think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문장을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think는 동사인데 당연히 3형식이죠.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근데 that을 썼네요. 자, 여기서 아주 빠른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지금 빠른 판단을 못 내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that이 분명히 3가지로만 좁혀져 있었어야 하는데 한 58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접속사, 동격,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동격이랑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즉 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선행사가 없다. 뭐야? 접속사인 거죠. 뒷문장은 당연히 완벽할 거다. others가 주어져, ought to behave가 동사인데 behave가 1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나온 게 맞죠?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as라고 또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더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s를 보고 이 앞에서 문장이 끊기겠구나. 절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as가 들어간 문장도 쉽죠? 또 behave가 나왔는데 얘가 1형식이니까 뒤에 전치사고 다 지워보니까 명사가 하나도 안 남는다. 근데 괜찮다는 거죠. 1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눈 뒤에 이제 얘네를 조합하게 되는 거죠. 주어 누구야?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처음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 자, 이렇게 가급적이면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who performed로 짧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지만 길게 나오면 3줄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가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처음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것 같다. 그녀가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행동할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날 똑같이 따라하겠지? 하는 생각에 initial act를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수능인데 생각보다 내용이 쉽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문장은 잘 분석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단순히 단어의 집합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될 텐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어를 못 읽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쩌면 엄청 길었을 수도 있는 4번째까지의 영상인데 그럼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조만간 배웠던 어법을 이용해서 독해를 실제로 연습해보는 영상을 올려볼 예정이니까요. 잘 복습하시고 해당 영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